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게으름이란 자신을 속이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해치는 줄도 모르면서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바로 나태함의 무서움이라고 말입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이 한마디에 마음이 편안해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편안함 뒤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삶의 격려로 받아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뜻으로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위로에는 조용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안도하고, 안도한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들으면 이미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아직 한 발짝도 내딛지 않았는데 결심만으로 절반은 온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위로의 유무가 아닙니다. 위로를 받은 뒤에 손이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삶의 방향을 가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유배지에 도착한 첫 해에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십시오.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붓을 들 수조차 없었다는 것. 이 이야기의 시작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당신의 발걸음을 대신해 줄 수 있었다면 세상에 후회라는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로는 등을 두드려 줄 수 있지만 걸음을 옮기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마음이 어떻게 오히려 시작을 가로막는지, 그리고 정약용이라는 한 사람은 그 막힌 길을 어떻게 뚫었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용기가 부족해서 시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붙잡는 것은 용기의 부재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위로받았다는 착각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이 좋은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들은 말을 손끝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왜 결심은 늘 밤에 하고 포기는 아침에 할까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는 침대 위에서 내일부터는 달라지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다짐이 해가 뜨면 흐릿해지고 점심 무렵이면 어젯밤의 뜨거움이 남의 일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의 오래된 습성이 있습니다. 결심하는 행위 자체가 주는 감정적 보상이 시행의 고통을 미리 상쇄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먹는 순간의 뿌듯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할 에너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운동복을 사는 순간의 만족감, 책을 읽겠다고 다짐하며 서점에서 5권을 고르는 그 설렘, 그것들이 이미 마음속에서 보상을 완료해버립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뇌는 상상만으로도 실제 경험과 비슷한 만족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고, 결심의 순간은 그 상상이 가장 선명한 때입니다. 정약용은 28배의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정조의 깊은 신임 속에서 관직에 올랐고 수원 화성 설계라는 대역사에 참여했으며 암행어사로서 부패한 지방 관리를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뜻을 세우는 것과 뜻을 행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곧 시행했고 계획하면 곧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배지에 도착한 뒤로는 마음만 먹고 손은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결심은 매일 했습니다. 써야 한다. 정리해야 한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 결심은 사라지고 하루는 멍하니 흘러갔습니다. 마음 먹는 것과 시작하는 것 사이에 인생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결심의 단맛만 반복하다가 시행의 열매는 맛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조차도 위로와 다짐만으로는 한 줄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다시 부답해 앉게 했을까요? 그것은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작고 훨씬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1801년 겨울, 강진 유배지에 도착한 정약용의 앞에 놓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누리던 벼슬도, 정조의 부름도, 서재 가득 쌓인 서책도 없었습니다.
주막집 한 칸에 몸을 누인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은 낯선 남도 사투리와 거센 바닷바람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불과 몇 해 전까지 수원 화성의 거중기를 설계하고 정조와 나란히 앉아 국가의 미래를 논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 겨울은 고요하고 처참했습니다. 정약용에게 유배 이전의 삶은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28배 문과에 급제한 뒤 그는 곡산부사로서 지방행정을 이끌었고 암행어사로서 탐관오리를 적발의 왕에게 직보했으며 수원 화성 축성에서는 서양 기술을 도입해 공기를 단축시킨 실무 관료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멈춤이란 없었습니다. 생각이 곧 시행이었고 계획은 곧 결과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멈추었습니다. 유배 첫 해 그는 거의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저술 연보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 완성된 원고가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유배지에 있었지만 마음은 한양에 두고 온 것들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붓을 꺼내려다가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써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뜻은 있는데 첫 글자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었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갈립니다. 잃은 것을 붙잡으며 멈추거나 남은 것을 쥐고 다시 걷거나. 정약용은 한동안 전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처음부터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멈춘 시간을 겪었고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다시 움직이는 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거창한 각오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 거의 사소하다고 느껴질 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약용은 유배 2년째 접어드는 어느 새벽, 이 질문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양에서의 자신은 분명했습니다. 관료였고 학자였고 왕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자신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존재의 윤곽이 흐려지는 경험, 그것은 단순한 좌절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유배지 근처의 농부 한 사람이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그를 아시니 우리 마을의 물길을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 수로가 자꾸 막히니 좀 살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부탁을 받아들여 수로의 구조를 살피고 간단한 도면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붓을 잡았고 수로에 관한 짧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학문적 저술도 아니었고 후세에 남길 만한 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멈춰있던 손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후 정약용은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무엇이든 한 줄을 쓰는 것. 경전의 한 구절을 베끼기도 했고 어제 만난 사람과의 대화를 적기도 했으며 떠오르는 생각을 두서없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다산초당에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크게 다짐하지 말고 매일 작게 쓰라고. 마음 먹는 것과 시작하는 것 사이에 인생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그 사이를 건넌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손끝이 종이에 닿는 가장 작은 접점을 만든 것입니다. 첫 한 줄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한 줄이 없으면 500권의 무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작은 각오가 아니라 동작입니다. 생각의 크기가 아니라 손끝의 방향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일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뿐 아니라 해야 할 말도 미루고 전해야 할 마음도 미루며 건네야 할 사과도 미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쌓이면 관계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가 생깁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다고 늘 생각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감사의 마음은 분명한데 막상 입을 열면 쑥스럽고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운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하면 될 것을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놀았지만 이미 감정의 물은 넘쳐버린 뒤였습니다. 이 부부에게 필요했던 것은 대단한 대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할 말을 오늘 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에게 한마디 인정의 말을 건네려다 타이밍을 놓치고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 체면이 걸려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 사이에 관계는 미묘하게 틀어지고 나중에는 원래 무엇 때문에 서먹해졌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루는 마음은 조용하지만 관계 위에 먼지처럼 쌓여 결국 풍경을 바꿔놓습니다. 정혜경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학문에 대한 당부뿐 아니라 아버지로서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영영 전하지 못할 말이 있다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내일로 미루는 것의 무게를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먹는 것과 시작하는 것 사이에 인생이 있다면 관계에서는 마음먹는 것과 전하는 것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다. 전하지 않은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마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속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려던 말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그 말의 온도는 이미 식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같은 목표를 적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꼭 운동을 시작하겠다. 올해는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 올해는 정말 책을 읽겠다. 공책 첫 장에 정성스럽게 적어놓고 2월 무렵이면 그 공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3년째 같은 목록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그는 매번 새롭게 결심하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결심이 주는 설렘이 그에게는 일종의 연례 행사였던 셈입니다.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미루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에게도 많은 것을 미룹니다. 건강을 미루고, 꿈을 미루고, 감정 정리를 미루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미룹니다. 그리고 그 미rum에는 하나의 공통된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나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드는 것이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혜경은 곡산부사 시절 바쁜 공무 속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경전을 읽고 낮에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밤에는 짧은 기록이라도 남겼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런 글을 보고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세운다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혜경에게 그것은 몰아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미루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대신 매일 조금씩 경전을 정리하고 제도를 연구하고 농업 기술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미루면서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미루는 것은 상대방이 알려주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미루는 것은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미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쌓이는 미움입니다. 마음먹는 것과 시작하는 것 사이에 인생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미루는 것은 그 인생을 통째로 유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을 위해 한 가지라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자기 존중의 형태입니다. 빠른 시작과 느린 시작 중 어느 쪽이 더 먼 곳에 닿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빠른 시작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더 유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시작한 것이 오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 천천히 그러나 매일 한 걸음씩 움직인 것은 어느 순간 돌아보면 놀라운 거리에 와 있습니다. 정혜경의 삶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유배 18년이라는 시간은 숫자로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지워진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혜경에게 그 시간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저술했다고 전해집니다. 옥민심서, 경세우표, 흠음신서를 비롯한 방대한 저술이 모두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쏟아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 한 줄, 매일 오후 한 쪽,
그 작은 단위들이 18년간 쌓인 결과입니다. 세상은 극적인 전환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감동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런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극적이지 않은 날들의 반복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않는 오후,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은 밤. 그런 날들을 견디며 손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보다 어렵고 결심보다 귀한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과 불완전한 오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영원히 준비만 하고 후자는 부족한 채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정약용도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유배지의 궁핍한 환경, 부족한 서적, 불안한 미래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다렸다면 500권의 저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작의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 시작하지 않을 이유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조건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시작입니다. 재능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의 두께가 인생의 결을 결정합니다. 빛나는 하루보다 빛나지 않아도 꾸준한 날들이 결국 한 사람의 이름을 만듭니다. 1818년, 18년간의 유배가 풀린 정약용은 고향 마제로 돌아왔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한양의 벼슬길에 다시 오를 수도 있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향 집에 앉아 유배지에서 가져온 원고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가득 쌓인 초고와 메모와 편지들. 그것은 1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그 원고들을 넘기던 어느 날 정약용의 손이 한 장에서 멈추었다고 합니다. 유배 초기 강진에서 처음 다시 붓을 잡았던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농부의 부탁으로 수를 살피고 짧은 도면과 함께 몇 줄을 적은 그 기록. 학문적 가치가 있는 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500권이 넘는 저술의 시작이 바로 이 한 줄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자신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돌아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찮고 의미 없어 보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 첫 해에 아무것도 쓰지 못한 시간은 돌이켜보면 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고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멈춤을 겪어야 비로소 한 줄의 무게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이 말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에 기대어 안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로는 시작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은 뒤에 손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마음먹는 것과 시작하는 것 사이에 인생이 있다면 그 사이를 건너는 방법은 놀라울 만큼 소박합니다. 오늘 딱 한 줄만 쓰는 것입니다. 딱 한 걸음만 내디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만 건네는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미루고 있는 그 한 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쓰지 않으면 영영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정약용은 그 한 줄을 썼습니다. 그래서 500권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한 줄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오늘 쓴 한 줄뿐입니다.